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경기 침체로 상가 분할 임대 방식이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은 상황 살펴보고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사랑의 장학회가 올해 장학금을 대폭 늘렸다는 내용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수직농장 스마트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함께 전북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몇 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투자 열풍이 일었던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나 에코시티 등지에 가보면 매매나 임대를 알리는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요. 자, 전북 지역 복합 상가의 공실률이 꽤 높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은 이게 통계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내용인데요. 도내의 상가 공실률이 16.7%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평균 수치가 9.9%인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또 고금리이기도 하고 임대료도 높은 상황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또 심한 경우에는 뭐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런 건물들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건물에 보면은 뭐 임차인을 구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스티커 이런 것들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어서 좀 도시 미관도 해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의 계획된 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실률이 낮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도시, 계획도시에서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전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상가를 과잉 공급하는 방향으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좀 적정한 그 상가의 수치를 제대로 추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신도시 도시 개발을 보면은 주로 이제 상가가 어떤 집합 상가 같은 대형 상가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인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그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좀 비대면 위주로 바뀌면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다던가 이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소비층이 되는 청년층 인구 유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신도시 지역에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에 어떤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실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하락할 텐데요. 도내 자,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임대료 하락이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 그 시장 상가의 임대료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 임대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수가 지금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3%가량 하락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하락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런 임대료가 지금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상가라던가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경우의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4,300원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이 수치가 전국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서 절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임대료 수치고 전국에서 지금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소규모 상가뿐만 아니고 뭐 집합 상가라던가 중형, 뭐 대형 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료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빈 상가가 늘어나면서 분할 임대 방식이 상가 임대 분양의 한 뭐 새로운 패턴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할 임대라는 게 무엇이고 또 법적으로 어떤 뭐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분할 임대라는 것은 그 상가 공간 하나를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차인을 구하기가 보다 수월해서 어떤 공실률로 인한 손해를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가 분할 임대가 법적으로 뭐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상가를 분할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뭐 방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소방법상의 어떤 진화시설 같은 경우들의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가를 분할하더라도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상가의 위치라든가 면적을 계약 과정에서부터 좀 정확하게 특정을 해놓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상가 건물이 경매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 해당 호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혹시 선순위권을 가진 보증권자가 있는지, 임차인이 있는지를 좀 사전에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상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자, 분할 임대가 뭐 자구책 또는 미봉책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자, 보다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상가 공실 문제라는 것이 그 상가를 소유한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비어있는 상가가 늘어나고 또 지속화되고 장기화되면은 그 상권 전체 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결국에는 그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권이라는 것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권 쇠퇴가 가속화되는 경향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권을 유지하려면 또 상당히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자구책 마련이라든가 정책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도시개발의 방향이 좀 상가를 과잉 공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랑의 장학회가 올해 장학금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사랑장학회가 도내 초등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장학재단인데요. 198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올해 지금 그 장학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배경이 지금 그 사랑장학회가 지난해 8월에 교육부로부터 그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지금 그 장학 예산을 4억 원을 지급을 받고 또 기본 재산으로 편입되는 예산도 4억 원을 지급을 받아서 합계 그 8억 원가량의 예산을 그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금 지급을 받게 돼서 그런 예산적인 증가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 그 장학금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네. 자, 모든 학교에서 한 명 이상의 한 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장학금 지급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올해 전북 지역의 그 770개 학교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고요. 총 규모가 인원이 지금 1,09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급될 금액 총액이 5억 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생 한 명당 3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분할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모가 지금 사랑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 장학금이고 지금 그 작년 지급 규모와 비교를 하면은 2.6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최종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올해 장학생 선발 기준은 우선 이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또 재능 우수자 이렇게 3개 분야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절차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 개별 교육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청 이제 담당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올해 7월 중에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심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실무적인 간소화를 위해서 한 번 심사를 해서 지급은 7월, 12월 2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형 스마트팜 구축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6일에는 장수군이 굴지의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직형 스마트팜 사업 좀 생소합니다만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보통 이제 농업이라고 하면은 논이나 밭에서 이루어지는 평면적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처럼
수직으로 세워진 건물 실내에서 농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면적의 땅에서 더욱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실내에서 이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흙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양분이 포함된 물에서 키우고요. 또 햇빛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 조명이라던가 또 밀폐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결합된 농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등이 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좀 첨단 산업 분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수군과 기업 간에 체결된 협약 내용 좀 들어볼까요? 지금 장수군이 속한 동북부원 지역이 그 농촌 인구 감소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농지 자체가 적어서 기존에 이제 많이 했던 그 온실형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팜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한계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해소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이 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북자치도와 장수군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인데요. 그 기업 간에 체결된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 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그런 청년 농민들에 대한 어떤 선발 과정, 교육 과정에 대한 그 협약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농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거라든가 스마트팜에 대한 운영을 노하우를 전수한다든가 이런 운영 지원에 대한 협약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해서 그 구매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수군 지역에서 청년 농가들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되는 그 품목들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을 좀 이끌어들여서 이런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가 소득 안정이라든지 농가 소득 향상에 기대하는 바가 좀 클 텐데, 자, 전북형 수직 농장 스마트팜 앞으로 그 미래 가치라고 그럴까요?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전북형 스마트팜이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스마트팜, 수직형 농장형 스마트팜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지금 수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출 사업의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 수직형 스마트팜 사업을 그 미래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각종 행정 규제 같은 것들도 좀 철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으로서의 어떤 성장 잠재력 같은 것들이 지금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 토론 전북 교육의 미래를 묻다에서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함께 임기 시작부터 중점을 뒀던 학력 신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고요. 후반기 역점 사업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감님. 자, 어느덧 임기 절반을 지나고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육자로서 평생을 지내오셨고 또 2년 전에는 이제 전북 교육계 수장이 됐습니다. 자, 그간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하고 계시겠지만은 또 다른 판단과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년을 회고할 때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좀 말씀 듣고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들이 그야말로 무너진 전북교육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교육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됐고요. 또 지방교육 재정을 얼마나 잘 썼나 하는 분석에서도 역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전북 교육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학력 신장 그리고 또 미래교육,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역시 학력 신장에 관해서는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가야 할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서
우리 전북이 다시 교육의 도시, 그래서 한국의 교육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AI 기반하는 미래교실 구축 사업에도 역점을 두셨는데, 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교실에서 그것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전원 보급을 해야 되고요. 또 교실에는 스마트 칠판, 그리고 이제 교사들에게는 디지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 기기는 올해 말까지 초3에서 고3까지 전원 1인 한 대씩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칠판도 역시 모든 교실에 스마트 칠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연수 관련해서는 우리 전북의 교사가 한 18,000여 분 정도 됩니다만, 지금 금년 말까지 해서 연 인원 한 3만 명 정도까지 이제 교사 연수를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전북에서도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인 IB 프로그램 도입과 확산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대구, 또 제주 그렇거든요. 우리 전북은 이제 늦었지만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금년 초에 IB 본부가 저쪽 스위스에 있습니다만은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도 이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IB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I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갖춰야 될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그전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주로 집어넣는 교육을 했다면 이제 아이들로부터 끄집어내는 교육. 그래서 학생이 주도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이고, 또 평가도 이제 논서술형, 논술 또는 서술형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이제 원래 56년 전에 스위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160개국에서 약 한 6,000개 학교에서 이 IB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자, 교육감께서는 취임 초부터 기초 학력 신장을 강조해 오셨는데, 자, 현재 학생들의 기초 학력 어느 수준이고 정책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성과가 아주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 학력 신장에 대해서 그동안 좀 무관심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 오랫동안 기초학력이 아이들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예 점검 자체를 안 했어요.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간만에 작년 3월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를 불문하고 3%에서 한 20% 정도까지 그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수준이 너무나 낮은 것인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구구단을 제대로 외우면 기초학력 있는 걸로, 못 외우면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학력 저하가 굉장히 심해서 어떤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전체 50% 이상이 미달로 나타났어요.
애들은 완전히 이제 공부하고는 담쌓고 지내는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시켰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교실 2교사제, 선생님을 2분을 거기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습 튜터를 또 배정을 하기도 하고, 방과 후에는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지도를 해서 지난 3월에 처음 진단을 해보고 12월에 얼마나 향상이 됐나 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9개월 만에 초등학생은 무려 3분의 2가 미달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3분의 1 정도씩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14개 시군에 또 학력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하여튼 풀 가동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자, 전주는 뭐 예부터 교육의 도시로 명성을 얻어왔고요. 또 과거 뭐 대입 입시에서도 전국적으로 뭐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자, 최근 십수년 전부터는 입시 결과가 뭐 타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떨어져서 또 학부모들 또 교육 뭐 수요자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에 입시 전반에 대해서 좀 변화를 이끌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아직 뭐 여전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대입 입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또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바로 이 전주 MBC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전북 전체에서 지난해 서울대학에 간 아이들 숫자가 80명인데 반해서 대구는 190명이어서 상당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의 실력이 저하됐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그 이상의 학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I 기반 코스웨어라고는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그 AI를 이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 또 과목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직접 점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드백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는 뭐가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다시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자기 주도적 맞춤형 일종의 학습 프로그램인데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름이 올라, 학력이 올라간다 해서 올라라는 앱을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서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얼마 전에 배운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을 평가하는 일종의 과정평가는 있었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동안 뭉뚱그려서 그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배운 것을 알고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그런 총괄평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총괄평가를 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전년도 결과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얼마나 신장이 됐나 이렇게 볼 예정이고요.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맞춤형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얼마나 향상이 됐나 하는 것을 파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대입 관련해서는 우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설명회를 많이 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충분히 제공하고 설명회를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력 신장을 위한 그 기저가 기초학력 아니겠습니까? 기초학력을 넘어서 이제 기본 학력에 충실할 때다 이렇게 또 강조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자, 현재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역시 기초학력은 너무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학력을 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본 학력인데 이제 또 더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는 기본 학력 가지고도 부족하다. 좀 그 이상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질과 적성에 맞게 수준에 맞는 그런 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공교육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력 신장의 첫걸음은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 평가는 마치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없는 성장은 없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총괄평가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준비하고 또 그걸 평가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이 실력이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AI를 이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 높여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부담 없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교육청 지난해 기초학력 검사를 이제 도입했고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총괄 평가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이제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력 신장이다, 그렇지 않다, 또 경쟁 유발이다, 그렇지 않다. 찬반론으로만 나눌 수는 없지만은 이에 대한 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런 시책을 계속 추진하는 뭐 이유라고 할까요? 어떻게 또 학부모들이라든지 다른 교육 관계자들을 또 설득하실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특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총괄 평가를 그동안에는 이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교 때 협력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이유로 해서 총괄 평가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점검할 기회가 없어지고 내가 뭘 제대로 배웠나 어땠나 또 선생님들도 사실은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이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배운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총괄 평가는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학기 말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또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는 그러면 이제 뭐 중학교 때도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이걸 등수를 매겨서 또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교육을 더 또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염려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번 7월에 시행하는 총괄 평가는 초등학교
이제 4, 5, 6학년에게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우선 그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급만 한 4등급 정도로 나눠서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또 전체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학부모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 세우기 논란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오히려 총괄 평가가 없다 보니까 너무 깜깜이가 돼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이 다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총괄 평가도 하고 공교육을 더 튼튼하게 세워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교육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사들이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교사 업무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어떠한 취지이고 내용이신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핵심, 그것은 첫째가 수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지도, 생활 지도, 또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잡다한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수업에만 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은 또 우리 전북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했어야 될 그런 정책 또는 업무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해야 될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새롭게 그 업무가 새로 생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학력 신장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런저런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뭐 에듀페이라든가 학생 해외 연수, 늘봄, 또 교육 협력 이런 것에서 당연히 했어야 될 거, 못했던 거, 그리고 또 새로 생긴 거 이런 업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더 업무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5월에 교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걷어내자, 네. 덜어드리자. 네. 그런 취지하에 교사 업무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무 학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원 외의 별도의 교사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일체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디지털 튜터라든가 또는 테크 센터, 테크 매니저 그리고 AS 콜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인원을 배정하고 또 그 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래 학교 업무 지원 센터가 있었습니다만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인원도 확충하고 그래서 교사들의 업무를 그 다 설문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덜어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거를 가능한 한 최대한 모아서 그것을 걷어내서 대행해 주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공문서도 한 10% 정도는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지난 4월에 교사를 대신해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고 또 어떤 의도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학부모는
약 3년에 걸쳐서 20여 차례, 20차례 이상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악의적으로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해왔는데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까지 혐의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그 고소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리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사실 교사들이 교권이 너무 추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 이제 갑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사들이 늘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교육감이 우리 선생님들의 든든한 보호막, 방패막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얼마 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학교 교감을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뭐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른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고 이렇게 뭐 부르고 있는데, 자,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뭐 전담 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교원단체가 요구하기도 있고 하기도 하는데, 자, 교육 당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그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 많은 학교에 이렇게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제 이번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사회 이슈가 됐는데 이제 이런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도 뭐 거의 있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크게 이슈화가 안 됐을 뿐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그 수업받고 교육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동복지법상 그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에 보내려면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늦었지만 지금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을 손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뭐 위원회 같은 데서 결정을 하면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얘가 거부를 해버리고 부모가 동의를 안 해주면 아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 문제가 된 아이는 현재 가정형 유센터, 이제 가정처럼 운영하는 그런 유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 심리 치료를 해주는 이런 데에 지금 보냈는데 그 부모가 동의를 했고 또 아이가 거기서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 병원하고 연계시킨 그러한 대한 어떤 기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뭐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전북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지금 모색해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 명도 소외됨 없이 공평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교육의
본질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특수학교를 확충하고 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그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장애 아이들이 되겠죠. 근데 장애 아이들은 전체 학생으로 보면 비율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만 지금 최근 추세가 장애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는 적은데 문제는 그 아이와 그리고 그 부모가 또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충,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아이가 장애 아이로 판정이 됐을 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족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희생이 크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또 국가가 또 우리 공교육이 담당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에 이제 많이 애를 써 왔습니다만은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우선 그 아이들이 이제 맘 놓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특수학교가 전라북 전체에 1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먼 곳까지 직접 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4개 특수학교를 새로 신설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신설을 해서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직업과 연계한 특수학교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제 내후년이면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군산에 대하 쪽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동부 산악권이 장수에 또 하나를 지금 만들어서 역시 내후년에 그것도 개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권의 이 김제 부안 쪽인데 부안에 가까운 김제에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4개가 세워지면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수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것도 지금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덧붙여서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취업계고의 취업률이 좀 바닥권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일단 고등학교 특성화고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또 취업을 했다가 요즘에는 뭐 얼마든지 대학을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과에 따라서는 주말에만 수업을 하고 주중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간에는 우리 전북이 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써서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사실은 발벗고 나서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취업률이 높아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학생들, 직업계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취업하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대학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토론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또 교육의 방향성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 5월에 전북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조사를 했는데요. 72%가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정책 중에서 최고의 정책,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정책이 뭐냐, 학력 신장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초 학력을 뛰어넘어서 학력 심장 전반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학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 예, 체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독서 교육을 좀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간 사서 교사 그리고 사서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가 그 비율을 보니까 전국에서 최하위권이에요. 전국 17개 중에서 15위. 그만큼 적어요. 근데 또 통계를 보니까 사서나 사서 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는 아이들이 책 읽는 양이 1.5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 사서 교사 정원은 이제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늘리지는 못하고요. 지속적으로 또 늘릴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서거든요. 그래서 사서를 101명을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67명을 또 사서 교사를 배치하고요. 그래서 총 168명의 사서 또는 사서 교사를 대폭 충원을 해서 아이들의 독서 교육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전북 교육을 확 바꾸는 전북 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 교육을 바로 세워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전북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미래를 여는 열쇠라 할 수 있는 교육의 근간이 바로 돼야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행복한 인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교육감 임기 전반기에는 기초학력을 높이고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는데요.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강조했듯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밝고 건강한 전북 교육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과 성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